저는 피노텍에서 블록체인 연구소를 하고 있는 고덕윤입니다. 일단은 블록체인의 시작은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을 빼고는 블록체인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뭐 많이 발전을 해서 뭐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을 잘 구분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처음에는 블록체인이라는 단어보다는 비트코인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왔어요. 그렇죠? 비트코인을 열심히 이렇게 사용하고 보다 보니까 블록체인이 발견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비트코인의 메커니즘을 따라가면 블록체인의 메커니즘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비트코인은 곧 블록체인의 오리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비트코인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원리를 알아보고 그 다음에 그거에 플러스 알파를 해서 이더리움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그리고 이 블록체인이 변화하고 있는 세상 아니면 비즈니스가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 누구는 인정 안 하실 수도 있지만 돈으로서 지금 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돈의 변천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돈의 변천사가 있는데 지금은 이 종이화폐의 시대죠. 종이화폐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과연 종이화폐의 시대에 이어서 어떤 디지털 화폐의 시대가 올 거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뭐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 올 수도 있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상당량의 여기 계신 분들은 나이대가 조금 어리시긴 하지만 어르신분들은 아직까지 그 인터넷상에 있는 사이버머니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있으시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주로 얘기하시는 이야기가 비트코인이 뭐 어떤 가치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시고 있으니까. 어쨌든 우리는 이 세계가 올지 안 올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사실은 많은 국가에서 이 세계를 이끌고 있어요. 이 세계를. 그러니까 보면 이제 캐시리스 사회라고 하는 것들을 벌써 한 10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었고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화폐를 찍어내지 않는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이제는 누구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게 비트코인이냐? 비트코인은 아니죠. 그죠? 원래는 비트코인을 생각하고 저 캐시리스 사회를 이야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저희가 저 자료를 처음 만든 게 2013년인데 그때도 캐시리스라는 단어는 있었어요. 근데 그 캐시리스의 구현 방법이 블록체인일 것이다 라고 생각한 사람은 별로 없었을 겁니다. 그냥 예를 들면 한국은행이 캐시리스 사회를 만든다고 하면 어떤 한국은행의 중앙 서버가 여러분들의 자산을 관리해주고 뭐 이런 거를 상상했었겠죠. 근데 요즘에 캐시리스 사회의 그 메커니즘에서 블록체인을 빠지고 이야기한다는 건 이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만큼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많이 발전해 왔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화폐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실물 화폐와 비트코인의 차이를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당연히 단순하게 생각하면 눈에 보이고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보시면 우리의 화폐는 그동안 우리의 화폐의 역사를 보면 위조 방지와의 싸움입니다. 여기 이 5만 원짜리 이 화폐에는 엄청난 기술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함부로 누구나 찍어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소매치기를 당했어요. 그러면 그쵸, 경찰이 출동해서 잡아주죠. 원래는 이거는 얘 돈이야. 그리고 만약에 뭐 큰 금액을 사기를 당했어. 그러면은 뭐 재판을 열어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은행이라는 큰 단체가 또 여러분의 자산을 또 안전하게 보관해주기도 하죠. 그런 차원에서 이 실물 화폐는 여러 가지의 다양한 것들이 여러분의 재산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반증해서 얘기하면 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이드 비용이 들어가고 있죠. 그죠? 맞잖아요. 뭐 물론 정부와 법, 은행이 그거를 위한 단체, 그것만을 위한 단체는 아니지만 상당량의 부분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별도의 비용을 내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은행이죠. 은행. 사실은 여러분들이 은행이라는 존재가 왜 필요했냐고 하면요. 처음엔 이거였죠. 뭐 은행의 역사를 뭐 따져보기에는 지금 적합하지 않으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 서울에 있는 여러분 중에 한 명이 부산에 있는 친구한테 돈을 보낼 때 어떻게 하죠? 계좌번호를 물어보죠. 그쵸? 무슨 은행 어느 계좌로 보내. 그러면 부산에 있는 그 친구와 저와의 중간 매개체가 생겼죠. 은행. 그죠? 우리나라는 송금이 무료지만 아직까지 송금이 대다수의 나라에서 무료가 아닙니다. 그죠? 이건 뭐죠? 사실 이 사람과 나와의 그런 관계에 대한 그런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은행이라는 주체가 생긴 겁니다. 근데
그 은행이란 주체는 이 우리 실물화폐의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뭐 많은 일들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비용을 내고 있죠. 지금 은행 빌딩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은행원이 제일 많은 연봉을 받고 있고, 여러분들 중에도 뭐 취업 준비생이 있을 것 같은데 은행에 되게 가고 싶어 하잖아요. 하지만 네, 은행은 우리의 부가가치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돈을 안전하게 보관해주고 여러분들의 돈을 안전하게 보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조직입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어떻죠? 일단은 발행 기간이 없어요. 발행 기간. 어떤 뭔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과 아니면은 조폐공사라는 기관에서 돈을 발행하지만 얘는 발행 기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법적 효력이 없어요. 내가 비트코인 지갑을 들고 다니다 잊어버렸어요. 아, USB를 잃어버리셨나요?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뭐 아직까지 이런 자산으로 인식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실체가 없죠. 실체가. 네. 인터넷상의 어딘가에 여러분들의 돈이 보관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다양한 이런 퀘스천들이 나오죠. 내 돈은 누가 지켜주지? 거래에 대한 사고 처리는 누가 해주지? 그러면 사도 되나? 이러한 네, 두려움이 있죠. 그런 측면에서 이 비트코인은 그죠? 이런 우리가 쓰는 원화나 달러화에 비해서는 굉장히 불안하죠. 굉장히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그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유익합니다. 뭐 어떤 분들은 비트코인은 아무짝에 쓸모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있지만 사실은 유익합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제가 그 이태원에 있는 비트코인 센터 코리아라는 곳에 가면 거기 비트코인 ATM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내가 가지고 와서 이게 딱 돈을 보내면 거기에 맞는 시세에 맞게 이렇게 원화 몇만 원 이렇게 떨어뜨려주는 ATM기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외국인들이 진짜 바글바글합니다. 외국인들. 왜냐하면 그 외국인들이 한국에 여행을 올 때 원화를 은행에서 받고 오지 않고 비트코인을 충전해 갖고 온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해외여행 가실 때 보시면 알겠지만 환전 수수료를 만만치 않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은 거의 없이 수수료가 없이 자기 달러화로 비트코인을 사고 비트코인을 한국에서 찾으면 거의 제로 수수료에 가깝게 환전을 해내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그 여행자에게 비트코인은 가치가 없는 화폐인가요? 아니죠. 가치가 있죠. 그리고 또 예전에 초창기에 비트코인이 막 소개가 되었을 때 한번 우리나라의 첫 다큐멘터리였을 거예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다큐멘터리를 보면 거기 이제 막 외국의 여러 사례가 나오는데 미국에서 근무하는 콜롬비아 외국 노동자가 이렇게 나와서 인터뷰를 해요. 근데 자기가 미국에서 근무를 하면서 돈을 벌잖아요. 이거를 항상 집에 송금을 하는데 엄청난 양의 수수료를 띄었다고 합니다. 그죠? 근데 자기는 비트코인이 있어서 너무 좋대요. 내가 그냥 비트코인을 충전해서 엄마한테 보내주면 엄마가 거기 환전소나 거래소에서 받아 찾았으면 거의 제로 수수료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외국인 노동자에게 비트코인은 아무런 쓸모없는 돈이 아니죠. 더 이상. 그죠? 너무 소중한 돈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런 측면에서 비트코인은 아주 가치 있는 화폐입니다. 가치 있는 화폐. 보시면 일단은 상점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죠? 소액 결제가 가능해요. 뭐 0.0001원까지도 가능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쉽게 그게 글로벌 화폐이기 때문에 쉽게 해외 국익도 확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수료가 엄청납니다. 카드 수수료 때문에 아파하시는 상인들 많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신뢰할 수 있는 거래가 가능합니다. 행여 또 부도수표 같은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비트코인은 네, 한번 거래가 되면 안전하게 내가 비트코인의 자산을 보장받을 수 있죠. 그리고 사는 사람, 그 물건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되게 좋습니다. 뭐냐면 일단 송금이 빨라요. 어디에 있던지 순식간에 송금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뭐 그렇잖아요. 내가 어느 외국에 있는 저기 유럽에 있는 어떤 화장품을 사려면 송금하는 기간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 다음에 예약 거래 같은 게 가능해요. 얘는 프로그래머로 어떻게 페이먼트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가능해지고, 그 다음에 환전 수수료가 엄청나게 낮고, 그 다음에 쉽게 해외로 송금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안전하게 내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저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는 의미는 조금 큰 의미로 다가와요. 어떤 거냐면 비트코인의 논문이 나오고 나서 이 오리진을 막 따라가다 보면 한 70년도 후반, 80년도 초에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그리고 정부를 뛰어넘은 화폐에 대해서 벌써 이야기를 하는데 그 논문의 그 초록을 읽어보면 이렇게 합니다. 내가 현금으로 물건을 살 때는 내가 어떤 물건을 사는지 나와 내 상점 주인만 알고 있었는데 내가 카드 거래를 하다 보니까 어딘가에 나의 소비가 남더라. 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카드사가 여러분들 뭐 샀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
이거는 프라이버시 침해의 큰 문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에도 비트코인이 오히려 카드보다 더 나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렇게 유익한 화폐가 비트코인이죠.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씩 볼 필요가 있는데 2009년에 비트코인이 처음 소개가 됩니다. 2009년에 처음 거래가 시작됐으니까 소스 코드랑 논문은 그 전에 발표가 됐겠죠. 2008년이었을 것 같은데 비트코인 논문의 저자가 누구죠? 사토시 나카모토죠. 근데 이 사람은 진짜 사토시 나카모토예요. 진짜 이름이 그분 성함이 진짜 사토시 나카모토인데 어느 날 이분이 이렇게 인생의 말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근데 마침 이분이 어떤 경제학 박사든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막 기자들이 막 찾아가지고 당신이 사토시 나카모토 맞습니까? 그래서 나는 비트코인과 관계가 없는 사토시 나카모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제가 확실하지 않은데 돌아가셨다는 소문이 들었어요. 네, 되게 연배가 있었는데 마지막에 되게 어렵게 살고 계셨거든요. 경제적으로. 근데 많은 비트코인을 기부해 준 사람이 있어서 마지막엔 되게 편안하게 사셨다라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비트코인 언제 처음 들어오셨나요? 불과 2, 3년? 빠르면 2, 3년? 1, 2년? 근데 2009년이면 벌써 10년 가까이 돼가죠. 저는 언제 들었냐? 2011년도쯤에 들었어요. 2011년. 2011년도에 딱 비트코인을 들었는데 어떤 후배가 경상도 친구인데 형님 뭐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뭔데? 그래서 뭐 이렇게 가상화폐인지 뭐 사이버머니인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되게 막 난리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근데 우리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30대나 20대 후반 같은 경우는 도토리에 대한 아픔이 조금씩 있잖아요. 뭐 도토리가 하나 더 생겼나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그리고 사이버머니가 그때도 있었잖아요. 뭐 도박화폐라든가 이런 거. 근데 뭐 그래 니 뭐 열심히 해라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좀 시간이 흘렸는데 이제 교수님이 이제 2023년도에 딱 오셨죠. 덕윤아 비트코인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봐라. 그래서 그거 아직 안 망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진짜로. 한번 공부를 해볼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2013년도에 얼마죠? 네, 거의 뭐 바닥을 기네요. 네. 이게 $500니까 이게 50만 원 기준이었으니까 네, 한 3만 원, 4만 원 요때였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제가 비트코인을 정말 너무 멋있는 화폐인 거예요. 그리고 그래 왜 돈을 꼭 정부에서 찍어야 돼? 우리는 어차피 컴퓨터공학도고 모든 이 세상에 바꿀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디지털화 된다 그랬어. 이런 측면에서 돈도 당연히 디지털화 될 수 있어. 그래서 공부를 했더니 정말 해킹이 안 되는 그리고 도토리와 같은 운명이 아닌 그런 화폐일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딱 보니까 한 3만 원, 4만 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얘가 안 망하고 3만 원, 4만 원에 미쳤다고 누가 사는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공부가 끝나니까 25만 원이 됐어요. 참 사야겠다. 그래서 막 이제 계정을 막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27만 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계정을 만들고 뭐 이런 사이에. 그래서 내가 한 100만 원치 살려고 그랬는데 약 한 8만 원 정도가 더 붙었잖아요. 같은 가치에 대해서. 그 8만 원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25만 원을 되면 또 꼭 사야지 그랬는데 그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아직까지 25만 원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저는 비트코인을 사본 적은 없어요. 그때 그것 때문에 이더리움은 좀 사봤는데 어쨌든 네, 미치도록 올랐다가 조금 떨어졌죠.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만학도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자기 본인 아드님의 그 등록금을 나는 비트코인을 사겠어라고 해서 그때 27만 원을 진짜 그분은 사셨어요. 그래서 떼부자가 되셨겠네요. 제가 최근에 물어봤더니 아니지 100만 원대 다 팔았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도 1000만 원까지 갈 거라고 상상을 못했던 거죠. 그때 그랬어요. 막 100만 원 넘었을 때 진짜 미쳤다. 왜 이게 뭐라고 100만 원에 사냐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어쨌든 그런 시기를 거쳤습니다. 거쳤고 뭐 이러한 사고 마운트 곡스라고 하는 사고도 있었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블록체인이 이더리움이 2015년도에 발표가 됩니다. 이 굉장히 텀이 길죠. 2009년도에 첫 번째 블록체인인 비트코인이라는 코인이 나왔는데 두 번째 2015년 약 6년 반이 흘러서야 이더리움이라는 녀석이 나오기 시작하죠. 이게 뭐냐면 처음에는 그랬을 거예요. 저와 비슷한 사람들의 인식이 저와 비슷한 플로우를 가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이버머니인가 보다 라고 하다 보니까 열심히 생활하다 보니까 딱 들어서니까 안 망했어.
근데 그때 3,000원인데 지금 3만 원이 됐어. 이게 뭐길래? 사실 돈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모든 범죄의 시작은 돈이잖아요. 그만큼 누구나 다 갖고 싶어 하고, 그리고 돈과 관련된 건 어김없이 해킹을 당합니다. 그죠? 근데 아직까지 3만 원에 누가 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돌아서니까 30만 원이 됐어. 야, 이거는 뭔가 있다. 뭔가 있다.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약 2013년, 2012년 말쯤이었을 겁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제 비트코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블록체인이란 단어도 그때쯤 태어나지 않았나라고 유출해 봅니다. 왜냐하면 사토시 나카모토의 논문이라는 블록체인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거든요. 어쨌든 이때 사람들이 공부를 해서 이야, 비트코인은 정말 놀라운 기술이 숨어 있구나. 그래, 정말 이런 게 있었어?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나온 결과물이 이제 첫 번째 이더리움이 나오는 거죠. 이더리움이 발표가 되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최초의 프라이빗 블록체인인 R3 협의체가 두 번째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굉장히 매스한 큰 컨소시엄 중에 하나인 하이퍼레저가 그 뒤 이어서 발표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2015년대 비트코인 들어보셨나요?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어쨌든 세계는 이렇게 금박하게 움직여서 우리는 지금 블록체인 전성기인 2018년도에 살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머신러닝, 딥러닝이 더 핫했는데 올해는 진짜 블록체인이 훨씬 더 핫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 이유가 돈이 몰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 ICO라는 그런 방법을 인해서 돈이 몰렸기 때문이고, 네. 그다음에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을 엄밀히 비교를 하면, 저는 인공지능을 작년에 좀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인공지능은 굉장히 배우기 어려운데 상대적으로 파괴력이 좀 낮은 반면, 블록체인은 그나마 조금 메커니즘이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게 사회적 파괴력이 있습니다. 일단은 코인이라는 거, 그 다음에 협의체라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그 메커니즘보다는 이 블록체인이 가져오는 어떤 경제적 변화 아니면 사회적 흐름, 이런 것들이 더 공부할 양이 훨씬 많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것들을 천천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을 가져야 되는데, 일단 비트코인이 화폐로서 가치를 가지려면 그걸로 맛있는 걸 사 먹을 수 있어야 되죠. 그죠? 사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비트코인으로 돈가스를 사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coinmap.org를 가면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을 쓸 수 있는 매장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마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자기가 등록제이기 때문에 내가 받겠다라고 등록한 거고, 아닌 가게들은 뭐 더 있겠죠. 근데 보면은 되게 월드와이드해요, 정말. 네. 적어도 원화보다는 더 화폐로서의 가치는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더 많이 늘었겠지만 서울에도 이만큼 한 40-50개의 점포에서 비트코인을 받고 있습니다. 뭐 빵집도 있고요, 학원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일단 첫 번째, 비트코인이 돈으로서 인정을 받으려면 일단은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되죠. 두 번째 필요한 게 뭐냐면 위조가 불가능해야 돼요. 한번 위조가 되는 순간 그 비트코인은 아무짝에 쓸모 없어지죠. 왜?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게임 아이템이 복제가 된과 동시에 그 게임이 망하는 사실을 많이 봤죠. 그런 것과 비슷하죠. 비트코인이 만약 복제가 가능하고 위조가 가능하다면 비트코인이 진작에 망했겠죠. 두 번째는 이게 인터넷상에 있는 돈이기 때문에 내 소유권을 내가 인정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남이 와서 내 거라고 우기면 안 되죠. 그죠? 그런데 그러한 기술은 블록체인이 제공해 준다라는 거죠. 자, 어떻게 제공해 주는지 천천히 우리 알아보도록 할게요.